저도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언제부턴가 이 최고위원 선거가 초대선들의 거의 그냥 잔치판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정치 연륜이 많이 안 쌓이신 분들이 최고 집행기구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당에.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이게 좀 미숙함이 좀 드러나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은 그나마 보시면 아까도 똑같은 얘기했는데 정청래 대표는 그나마 정치를 오래 하셨잖아요. 뭐 개파가 있으신 건 아니지만 정치판에 오래 계셨었고 어찌됐건 간에 당대표까지 본인의 어떤 능력으로 일궈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정치판에 오래 계신 분들도 어떠한 순간에는 정무적 판단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많은 순간에. 네. 그러시는데 창도희 대표는 이제 보면 1.5선에 진짜 어찌 보면 4년도 안 하셨어요. 국회의원을. 그런 분이 당대표가 되시면 얼마나 이 실수가 더 드러나야지 더 드러나 보인다는 거죠. 정청래 대표조차도 저러는데 장동현 대표가 진짜 잘하고 잘했을 때도 야 그게 겨우 본전일 수밖에 없을 텐데 실수가 더 보여지는 게 지금 야당 대표고 지금 소수 야당의 어떤 대표로서 고생을 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알겠는데 이거 이뻐해 주시라는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이뻐해 주시라고. 아니 그래서 내가 그러지는 않아요. 제가 처음으로 오늘 이 방송에서 네. 처음으로 네.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할까 하는데 우선 이준석 이 사람 진짜 영리해요. 네. 그리고 젊은 정치인인데 역사를 다른 정치인들보다 훨씬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돼 있다는 거. 고전도 많이 읽은 거.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이 사람이 선거를 하는 거 보면은 전략이 뛰어나요. 그리고 그 대중 속에 소위 이제 그 뭐라 그래 페니츄레이트 그러니까 이렇게 스며 들어가는 거를 굉장히 잘해서 지난번에 그 화성 동탄에서 선거 운동할 때 공약을 자기 손으로 그러니까 이 손글씨. 친구가 네. 유학을 한 친구라 글씨가 이쁘지 않아요. 네. 근데 그걸 손으로 썼다라는 건 보는 사람 그렇지.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그게 단지별로 그러니까 그 다 특화된. 특화된. 네. 그다음에 한동훈 같은 경우는 적어도 그 일단 로운스타하고 또 하나 뭐 엘리어트로 말해주는 그 장면이 있어. 그다음에 이렇게 그 보수 정치인 중에 팬덤을 가진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이래 처음인 것 같아요. 아줌마들이 그냥 뭐 무슨 조금만 기분 나쁜 말 하면 아주 잡아먹을 듯이 달겨들으셔. 그래갖고 좀 그런데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스킨십이 꽤 뛰어나다고 들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근데 요즘 넓은지는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안 하시는 이게 이제 아니 이건 제가 그냥 제 생각인데 네. 스킨십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넓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넓게 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언론인들하고 뭐 그 아주 다양하게 그리고 유머가 모 개그맨 남희석 씨하고 굉장히 친하대요. 아, 근데 친한 유머 보여. 감각이 뛰어나더라고. 그런데 아까 그러셨잖아. 네. 두 분 중에 누가 그랬었지? 내 생각이 옳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본인이 잘났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주문을 하고 싶어. 이 세 사람한테. 아까 DJ하고 YS 얘기하셨잖아. DJ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DJ나 YS였다면 어떻게 그 다음 스텝을 밟을 것인지 한번 생각하고 해보라고. 이렇게 지금 각자 따로 국밥처럼 놀 일이 아니에요. 보수가. 세 분이서 아니, 그러니까- 서로 다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싫어하니까. 아니 YS하고 DJ도 서로 얼마나 맞아요. 싫어했는데. 되게 중요한 게 옛날에 그 진보와 보수가 사실은 진영을 섞거나 넘어서 가지고 정권을 한 번씩 가져갔던 그 삼김 시대 정치 보면 뛰어넘는 생각은 합치인 거. 그렇죠. 그러니까 진영이 합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결단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이 보수 진영이 선거에서 어려움을 겪는 게 탄핵도 있고 계엄도 있고 다 잘못한 부분도 많아요. 근데 그런 단편적인 얘기 빼고 흐름을 보면 저희가 수도권에서는 상당히 이기기 어려운 흐름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 갈등 구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갈등 구도가. 그 옛날에 뉴딜 정책 제가 제 아는 한에서는 그 당시에 이게 뭐 경제 정책이었다고 하는데 원래 미국 같은 데는 보면 보수 정부를 누가 지지했냐면 도시노동자가 지지할 그렇죠. 때였어요 그때. 네. 근데 뉴딜 정책 때 사회보장을 많이 갖고 오면서 맞아. 도시노동자가 진보로 돌아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착안해가지고 이게 맨날 진영 대 진영 그 경관 이 틀에 싸울 게 아니고 맞아요. 저희 갈등 구도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뛰어난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약간 예전에는 지역 갈등, 우리가 지역 감정 문제가 심각하다 그랬었는데 지금 오히려 세대 맞아요. 간의 어떤 그런 게 훨씬 더. 왜냐면 얼마나 좋은 시절이냐면 이미 진보 어젠다는 다 끝났어요. 진보 어젠다는 앞으로 없어요. 진보 어젠다는 이미
이건 진보 정책, 진보 이 주의자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사회가 어차피 진보대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네. 그러니까 진보 정책, 진보주의자들의 노력도 있지만 원래 사회가 가는 방향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김영준 지금 얘기했듯이 반발짝 앞에 계셨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다 실현됐던 거예요. 심지어 허경영이 얘기한 것도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들 있으면 나중에 허경영만도 못하는 소리. 그래서 실제로 보면 진보 어젠다는 이미 실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는 보수주의자가 득실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갈등 구도를 현실화시키거나 좀 바꿀 지도자가 필요하다. 지도자가 저분들 중에 하나 잘했으면 좋겠어요. 꼭 3명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3명을 말한 거는 상대적으로 젊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왜 지금 오세훈 시장도 있고 또 유승민 전 의원도 있고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자기가 계엄을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그 업보를 뒤집어 쓰고 지금 이 분탕질에 지금 휘말리느냐는 뜻이에요. 원래 보수가 그런 게 아니 보수도 진화하는 거예요. 이 보수에서 정말 그 가장 존경한다라고 하는 박정희 대통령이 원래 보수주의자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좌파였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그렇다고 우파냐? 제가 볼 때는 권력주의자이면서 실용주의자였던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도 필요한 권력가의 유형은 그런 유형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라는 대통령한테 저 사람 혹시 실용주의자? 하면서 쳐다보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아까도 참 제가 이민찬 대변인에게 얘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장동혁 대표가 참 저번 전당대회에서 된 이유가 뭘까 이걸 생각해 보면 많은 당원들이 그렇게 지지했던 당원들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좀 젊으니까 뭔가 좀 당을 조금 아니, 그리고 다 그렇게 유연할 줄 알았지. 딱 그 진영을 막 넘나들고 여기다가 또 이 편으로 가 그러니까 그걸 기대를 했거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계엄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지.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요. 유튜버들을 완전히 멘토로 모시고 지금 꼼짝도 못 하고 있다.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진짜 사람들이 그런다.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제가 요즘 따로 만나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조금 그 당원들이 지지해서 저도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왜 그때만 하더라도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이긴다고 생각하지? 저는 솔직히 김문수 후보가 훨씬 더 조금 앞서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 장동혁 대표가 이기는 걸 보고 그때 제가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그 장동혁 대표를 지지했던 분한테 물어본 그 답이 그거더라고요. 좀 젊고 좀 뭔가 좀 당을 좀 신속하고 좀 젊고 그러니까 빠르게 좀 뭔가를 바꿔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 근데 김문수 후보는 너무 또 노예하고 이미 대통령 선거를 끝으로 거의 평가가 끝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김문수 후보보다는 장동혁 대표를 지지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가 모르는 또 부분도 있고 또 기대하는 바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지금의 모습은 너무 지금 느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많은 비판하시는 분들의 어떤 장동혁 대표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이 좀 빨리 좀 이렇게 신속하게 좀 변화를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비판은 해야죠. 비판의 대상이 될 여지도 많고 또 미진한 부분도 제가 보기에도 보여요. 제가 뭐 방송 나와서 많이 이제 방어도 하고 옹호도 하고 하지만 근데 이제 그 방어하고 옹호하는 논리하고 똑같이 실제 현재 가장 크게 견제받아야 될 대상은 민주당과 대통령이 잘하시는 것도 있죠. 그래서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먼저 심하게 견제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두 번 플랜 B로 그렇게 갔으면 이게 훨씬 더 잘 바꿔지지 않을까. 근데 유권자들은 그 선호가 바뀌었다니까. 일단 몸을 깨끗이 씻고 정제된 그 몸으로 비판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의원님 저는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는 거 보고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러세요. 이재명 대통령을 누가 당선시켰는데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의 그 유권자들은 그 효능감 이런 것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도 효능감이 안 보이잖아요. 아니 효능감을 줄 수 있게끔 해줘야죠. 예컨대 한창원 대표를 쫓아낸 이후로는 뭘 할 줄을 몰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내전 때문에 그래 내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약간 흔들린다는 느낌. 그러니까 강하게 그 다음부터 방향을 확 틀었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를 쳐낸 것까지는 뭐 이해가 돼요. 본인이 또 왜 정적이라고 생각도 아니 하고. 뒤에 트레일러를 달고 지금 코너웍을 하고 있는데 트레일러가 이게 떨어져 나갈 줄 아는 분이 뒤에 코너웍을 심하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큰 책임은 대표가 있죠.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대표가 책임은 여기서 저희가
당신 책임 있어 없어 너 앞으로 선거 끝나고 질래 안 질래 확답 받고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책임은 지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역할을 일단 하게 해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봐요. 이제 당신들이 흔들었으니까 내가 못했지. 당신들 흔들어서 페이는 당신들 때문이야.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대한과 미래가 이번에 결단을 잘했다. 확인했고 됐어. 이제 당신 책임져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는 어떤 뭐 공세의 대상을 여당으로 우리가 맨날 이렇게 다뤄봐서 재판상법 잘못됐습니다. 부동산 정책 대통령 이거 좀 실질적인 정책 해주세요. 아무리 말해봐야 옛날엔 그렇지 않잖아요. 대통령께서 담화도 하고 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민주당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우리의 잘못도 있다. 눈치 볼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땐 눈치 볼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더 그러신 것 같아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눈치 자체를 안 보는 것 같아서 이게 참 민주당만의 잘못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고 뭐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의 야당에서 이것을 야당의 눈치라든지 민심의 눈치를 본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면 민주당도 저렇게까지 막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지율 때문에죠. 지지율. 네, 지지율이 깡패라서 뭐 어쩔 수 없죠. 정치권의 지지율이 깡패인데. 그러니까 지지율이 왜 올라갔는지를 보면 네. 대안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참 장동혁 체제가 뭐 어떻게 흘러갈지 앞으로 이제 90일 정도가 지금 남았는데 뭐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조금 뭐 지도부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많이 있겠죠. 네,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고 왜냐하면 이게 뭐 지도부의 생각과 그다음에 약속과 이런 걸로 좌우되는 건 아니고 네. 역대 흐름이 그래 왔어요. 네. 어떤 그 지방선거 결과로 인해서 상당한 변화 요구가 있고 네. 그 변화 요구를 아마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정당이라는 건 원래 그런 것이죠. 아니, 좀, 네, 그래서 그거에 대비하고 있는 또 중진 정치인들도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일단 선거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지만 눈에 가시적으로 딱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버티기가 그렇게 쉽지 쉽지 않아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민주당이 좀 긴장할 만한 상황을 만들어야지. 네,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만들어야지. 지금 그래야지만 네. 깜짝 놀랄 만한 결과 나올 수도 있어. 우리가 아니 그런 얘기 여러 번 들었잖아요. 아니 근데 오늘 깜짝 놀랄 만한. 다른 방송에서도 뭐 얘기를 했지만은 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민주당에 지금 김남준 대변인이 지금 어디로 갈지 뭐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개항을 아니에요? 예, 개항을 모르고 개항도 지금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나머지 재보궐이 날만한 선거들이 꽤 많은데 왜 하필이면 꼭 네. 개항을이냐?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 근데 갈 데가 너무 많아요. 지금 뭐 보면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으면 참 배부른 맞아요. 자기 신세는 생각을 안 하고 그런 느낌마저 네. 들어요. 아니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는 해당 지역구에도 물론 나올 텐데 진짜 거기에 대한 고려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네. 저는 김남준 대변인이 개항을 안 가도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고 봐요. 왜냐하면 원래 뭐 청와대 대변인하고 나와가지고 당선되는 게 꼭 쉬운 것만은 아니란 그렇죠. 말이에요. 무명인 가능성도 네. 있고 네. 원래 다른 대변인들은 유명해져서 갔는데 김남준 대변인은 그게 유명했던 인물은 아니란 말이에요. 측근일 그렇죠. 뿐이지. 네. 근데 나와가지고 송영길 당대표 전 대표하고 다 뭐 이렇게 대결 구도가 형성돼서 양보하니 양보받니 하면서 엄청난 그 인지도나 아니면 뭐 당내 쌓았죠. 위치를 쌓았어요. 네. 그러면 어딜 가도 되는 거죠. 연수갑을 여기서 가도 크게 위험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팅이 지금 되고 있는 거다. 지금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는 곳들이 평택을 제외하고는 다 민주당이 네, 다 민주당이 우세한 네. 지역이에요. 평택,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재보궐이 많이 나긴 하는데 그렇게 민심의 평가를 받을 만한 곳은 평택 을 정도밖에는 없지 않나. 나머지는 자당, 그러니까 뭐 대구 같은 경우는 뭐 국민의힘 뭐 의원이 만약에 차출이 되시면 그 지역은 뭐 국민의힘이 또 가져가는 거니까 그렇게 뭐 민심의 평가를 받았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은 나머지 중에서도 나머지는 다 전남이나 아니면 기존의 민주당 의원들이 하시던 곳이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평택 을 정도가 좀 민심의 척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김남준 대변인가 연수 갑을 가도 되고 뭐 한준호 의원이 만약에 경기도지사 후보가 되면 고향 을을 가야 되고 거기도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쉬운 지역이 아니에요. 쉬운 지역이 아니고 그다음에 추미애 대표가 의원이 만약 이제 또 되면 하남이거든요. 또 하남도 또 가도 양문석 의원이 직을 잃는다 하더라도 안산도 쉬운 지역이 아니고. 안산 뭐 거기는 뭐 김남국 대변인이 또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뭐 참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면 누구도 그게 그분이 낙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국민의힘의 어떤 누군가 견제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험지가 안 보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자, 이 국민의힘 조금 더 분발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래. 국민들께서 보실 때 네. 너무 기울어져 이게 있어가지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 구도로 보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이거는 민주당을 국민이 견제하는 식의 이런 선거로 봐서 뭐 전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몇 군데 특징적인 곳이 있어요. 그런 데서는 좀 등골이 서늘하게 민주당이 이거 여론조사 결과와 다르게 여론 지지율과 다르게 이렇게 국민들이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시구나라는 모습을 몇 군데에선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럼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네. 아이고 우리 정종현님이 5,000원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아까 10,000원 보내주신 분도 계시던데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뭐 오늘 참 국민의힘에 대한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에서 두 분이니까 뭐 나오셨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국민의힘 얘기를 생각보다 좀 더 오래 한 것 같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했어요, 근데. 그렇죠. 네, 예, 굉장히 저는 지금 정도는 좀 장동영 지도부가 좀 이 얘기를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지금부터 칭찬해 주셔야 된다니까. 아 칭찬이야? 아니 잘하는 게 있으면 칭찬 당연히 하죠. 미운 자식 떡 하나 준다는 점으로. 알겠습니다. 떡 먹다가 체할까 봐 걱정돼서. 하여튼 오늘 어떻게 좀 속 시원한 부분도 있으셨을 것이고 들으신 분들이 조금 답답하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뭐 이런저런 얘기 들으시면서 근데 이제 정치는 지금 국민의힘이 못하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게 진짜 정치는 모르겠더라고요. 과거의 예를 보면 이러다가 어느 순간 또 그러니까요. 뒤집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지지를 많이 받으면은 또 이렇게 오만을 떨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 한국 그 민심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교과서에도 나와요. 민주주의 하에서 민심은 매우 변덕스럽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그 민주당이 언제 오만해질지는 모르지만 그때를 대비해서 말씀하신 대로 미리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반사이익이라는 맞습니다. 것도 오거든요. 네. 하여튼 뭐 오늘 이런 얘기 참 건설적인 얘기를 많이 나눈 것 같아서 저도 좀 많이 들으면서도 얘기 많이 들고 그리고 제가 평소에 또 우리 윤기철 변호사님 아무래도 그래도 많이 이렇게 당권파들을 이렇게 그래도 막 그 보기 싫게 실드 치는 건 아니시라서 맞아. 저는 그래서 참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요 오늘 좀 뜻깊은 자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이 와서 아주 노골적으로 쉴드 치는 사람들도 많은데 속으로도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자신의 정치적 이해 때문에 그러는 건지 지금 그분들이 대부분 출마하는 사람들은 아니라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지막 질문이 제일 곤란했어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